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복지론 10월 2일 수업 관련 영상입니다. 우리가 10월 2일 수업이 우리가 지금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지난 수업 시간에 10월 2일 수업을 우리가 학기 말에 가서 보강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합의하고, 그리고 이 월요일 야간 수업에 있는 다른 과목과 조율한 다음 이제 학생들에게 추후 공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수업 때 이 조남철 학생한테 제가 이 온라인 수업으로 다 진행된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고, 아마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다 전달이 된 줄 압니다. 그리고 아마 좀 수고스럽겠지만 조남철 학생에게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려서 지금 이제 다문화 사회복지론 수업이 10월 2일 수업과 10월 9일 이 두 수업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추후 우리가 출석은 계속 미출결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말에 가서 출석으로 다 바뀌어지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수업을 우리가 줌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릴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아마 학생들의 이 의견을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하여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5분 영상이 3개 정도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이 25분 영상인데 수업을 하다 보면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0분 정도 돼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은 25분까지 우리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학생들도 이 영상 수업을 들으시다가 한 20분의 수업이 끝나는데 이 영상이 계속 플레이되고 있으면은 그냥 계속 켜놨다가 25분에 이렇게 종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먼저 살펴보았던 이제 한글파일 보면 현대사회와 가족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현대사회에서는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족의 변화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이 부정적인 그런 기능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총 인구와 그리고 인구 성장률 추이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이 이쯤에 와 있겠죠? 2020년 이 부분이 좀 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마이너스로 이제 곧 돌아서게 되죠. 근데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조금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갈수록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계층별 관련된 거, 그리고 여기서는 유엔에서 정한 노인 인구는 고령화 사회는 7%, 고령 사회는 14%, 초고령 사회는 14%인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난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과 평균 수명을 보면은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노인 문제를 비롯한 출산율 감소, 기타 등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일단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노인 인구 문제라는 거는 노인 인구의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노인 인구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생명 연장의 꿈은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의 어찌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제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아졌다,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면은 절대 안 됩니다. 누구나 늙을 것이고 누구나 노인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출산율 감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정한 인구 비율, 노인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노인이 오래 살아서 인구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출산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지금 현재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발달되어 있는 발전해 있는 의료 기술을 우리가 이렇게 감축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생을 우리가 안락사하는 것처럼 생을 다 마감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출산율을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잘 활용해서 그런 이제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요. 그래서 가족관계나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자녀관계 여기 관련해서도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같이 수업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가지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가족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도 1997년도에 IMF 이후에 모든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혼인 건수 감소, 당연히 혼인 건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출산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 근데 혼인 건수 감소와 출산율 저하,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혼인 건수가 감소되면서 다시 말하면은 이 나홀로족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혼을 이제 어찌 보면은 미혼주의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또 어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다 성인이니까 제가 그냥 뭐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잠을 자야만 하는 수면욕,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이 식욕, 뭐 이런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조절이 가능한 이성적인 힘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성욕입니다. 수면욕은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해서 뭐 수십 일을 뭐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20일, 30일 정도를 우리가 잠을 안 잘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적인 본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욕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실은 조절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종족 번식이라는 살아있는 생물들에게는 이 종족 번식이라는 이 자연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욕구를 또 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욕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하지 않지만 또 이 성욕에 대해서는 이것을 또 어찌 보면은 이제 살아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그대로 결혼 후에 이제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닌 미혼모, 미혼부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방임되어지고 또 태어나서 어찌 보면 며칠 안에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소식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바로 유기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IMF에 의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거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크게는 여러분들이 가족 변화에 대한 두 쟁점을 이번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가족 변화의 두 쟁점은 말 그대로 크게 보았을 때 가족 변화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가족 위기론과 그리고 이 가족 진보론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밑에 잠깐 보시면요. 뭐 현대사회나 아니면 옛날 전통사회에서 지금 보시면 가족의 가치는 변함없이 포근한 휴식처라는 이러한 이제 어찌 보면은 원래 근본적인 원론적인 이러한 이제 내용이 중시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제 후기 산업 사회로 오면서 가족 변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옛날 전통 사회에 비해서 지금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족들은 어찌 보면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거든요. 예전에는 대가족 사회에서 가족들이 한 집에서 같이 또는 한 집은 아니더라도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다른 이제 아래 자녀들은 같은 비슷한 이제 지역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이 전통사에서 농경사회에서 같은 생업을 이제 영위해 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핵가족화되었고 또 각자 하는 일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변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가족 위기론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변화되어 있는 가족 변화를 바라보는 입장은 굉장히 위기 또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는 가족의 쟁점이 뭐냐면은 가족 위기론입니다. 하지만 가족 진보론은 뭐냐면은 지금 후기 산업 사회에서 이렇게 가족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은 어쩌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족 진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물론 이 두 가지 가족 위기론과 가족 진보론을 이제 수업 내용을 이제 들으시면은 뭐 분명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지향하는 그런 이제 뭐 이데올로기가 있겠죠. 그런 패러다임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가족 위기론이 맞다, 가족 진보론이 맞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족 위기론에서 보여지는 가족에 대한 중요성, 가족 진보론에서 보여지는 가족의 중요성, 이것을 우리가 한번 양갈래로, 다시 말하면은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같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또 각 두 쟁점에서 어떠한 것이 또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1인 가족 또는 뭐랄까요? 1인 가족이나 또는 이제 미혼모 가족 또는 뭐 미혼부 가족 또는 소년소녀 가족 그리고 뭐 다문화 가족, 이런 가족을 가족 위기론에서는 그거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가족이 쉽게 말하면 와야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 진보론 입장에서는 현대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지금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또 이런 어찌 보면은 이제 가족의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다문화 가족이나 또는 뭐 미혼모 가족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또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하나의 숙제이지 이 자체를 잘못되었고 틀렸다고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가족 진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 내용을 들으시면서 본인은 어떠한 입장을 이제 패러다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족 위기론입니다. 자, 가족 위기론을 보시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위기론은 지금 우리 시대의 개념과 맞지 않다고 하면서 틀렸다고 보는 것이 가족 위기론 입장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가족 위기는 가족의 근본적인 구조 및 기능이 쇠퇴하고 삶의 방식에서 혼란과 갈등이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래서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가족 변화의 원인과 이성적 가족, 즉 이렇게 현대 산업 사회에 와서 가족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그래 변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런 후기 산업 사회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성적인 가족 형태는 어떠한 가족인지 지금 그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자, 개인주의, 이기주의, 인간의 쾌락주의로 희생과 배려의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의 변화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뭐 개인주의와 뭐 옛날에도 있긴 있었겠지만 이 공동 사회에서 지금보다는 많이 적었겠죠. 뭐 이기주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희생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희생이라는 말을 보시면은 지금 사전적인 용어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희생은 당연히 뭐예요? 뭐 명사로 쓰이면서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는 것처럼 이 희생이라는 것도 좀 맞는 말이지만 지금이랑 다른 점은 이 문제를 예전에는 이 가족 위기론에서는 희생을 누구의 몫으로 돌리냐면은 여성의 몫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여성은 당연히 사회생활을 안 해도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 남편인 이 배우자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자신이 어찌 보면 꿈꿔왔던 거를 다 희생하고 못해도 당연하다고 인식되어지는데, 그렇게 볼 수는 이제는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물론 이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양성평등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딱 엄마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아빠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양갈래로 볼 수는 없죠. 그렇게 보았어도 안 되고요 이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희생이라는 이런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옛날에 그런 전통적인 사회 입장에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방법에서 우리가 이해해드릴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자, 다음 그래서 밑에 이제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자, 개인적 가치 증대와 자아실현 욕구가 강조되면서 자녀의 보호와 사회화 기능, 정서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 후기 산업 사회에서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예요? 이 자녀에 대한 보호,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는 이 사회의 기능, 정서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결국
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서 여성의 어찌 보면은 사회 진출로 인한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가족 위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제 개인적인 이 패러다임 입장에서는 지금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족 위기론 입장은 좀 맞지 우리 사회에 어울리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 증대와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무조건 자녀에게 희생해야 되고 가족에게 희생해야 된다. 이거는 좀 잘못된 어찌 보면은 전통 사회에서 잘못된 가부장적 사고에서 나온 발상이라 볼 수 있면 되겠죠. 사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 어머니들이 지금 시대 조금 많이 바뀌긴 바뀌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 성인 자녀를 둔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희생을 어찌 보면은 본인이조차도 희생을 강요당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강요는 아니겠지만 시대의 흐름상 분위기가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이다라고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인식돼 버린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물론 여러분들의 할머니라면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무조건 후기 산업 사회의 가치가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변화된 게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독신 가구, 1인 가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는 미혼주의자들도 여기 포함된다면 되겠죠. 그리고 무자녀 가족, 딩크 가족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출산을 거부하는 부정적 방향의 다양한 가족 유형이 출현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뭐예요? 가족 해체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족 위기론의 원인입니다. 자, 그럼 밑에 보세요.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상적인 가족 형태는 자 이제 보세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상가족의 형태라고 말해놓고 내용은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나라 옛날 전통사회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어찌 보면 굉장히 조금 이 가부장적 사고에서 나오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사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족 위기론 입장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족 형태 그래서 뭘로 보냐면은 보세요. 남성이 생계를 부양하고 즉 뭐예요? 남자는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 오고 이 말이죠. 그리고 여성은 가족의 보호의 성별 분립에 기반하여 결국 뭐예요? 가사 일을 전담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하는 거예요? 아동을 양육하는 그런 가족이 정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시대의 흐름에 너무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남자인 입장에서 보아도 굉장히 잘못된 정근대적인 남성 우월주의의 그러한 사고를 가지지 않는 이상은 일반 남성들이 봐도 이거는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 맞벌이를 해야지만 특히 이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 같은 경우에 우리 일반 서민 가정인 경우를 우리가 뭐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 고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이제 직장을 다니는 그런 사업을 하는 이 집이 아닌 이상은 보통 맞벌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벌이를 해야지만 이 후기 산업사회에서 특히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이 교육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남자들도 뭐라 그래요? 결혼할 때? 그건 사실이잖아요. 맞벌이 하는 여성을 원한단 말이에요. 왜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혼자 소득을 올렸을 때보다 자신의 부인이랑 자신의 이 배우자랑 같이 일을 했을 때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니까 삶의 퀄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후기 산업 사회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n분의 1 하는 게 맞다라고 남자들조차도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 같이 같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같이 집에 돌아오면은 가사일은 경제활동은 n분의 1 하는 게 맞다고 말하지만 가사일은 그래도 여성들이 해야지라는 그런 잘못된 정근대적인 발상을 갖고 있단 말이야 아직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바꾸려면요. 그렇죠. 이런 거는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 양성평등 교육을 우리가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천부적으로 주어진 성별 역할에 기초하여 사회 구조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가족. 사실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일해야 되고 여자는 가사 일만 해야 되고, 사실 이게 크게 딱 뭔가 뭐랄까 인류 역사의 법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맞다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어쩌면 모계 중심 사회잖아요. 그게 남성보다 여성들이 일을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서남아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 쪽에 가면은 이 부족 국가에 보면은 남성들이 가사 일을 하고 여성들이 또 말 그대로 채집을 하거나 또 사냥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은 이 천부적인 역할일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시대 그 문화에 그 상황에 맞게끔 그것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조차도 만약에 똑같은 일을 그게 아니라 다시요. 만약에 소득원에 있어서 한 명이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누구나 한 명은 가세일을 전담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요 무조건 여자가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누구 한 명 무조건 가세일을 전담해야 된다면은 그거는 가세일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죠. 그리고요 나가서 누구 한 명은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된다면은 남자가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소득을 더 잘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나가서 일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성은 엄마가 나가서 일해오면 300만 원 벌어오고 아빠가 나가서 일해오면 150만 원 벌어오면은 죄송하지만 나가서 엄마가 일해야 되죠. 집안일을 엄마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맨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죄송해요. 뭐 엉망진창인데 아빠가 하니까 너무 깔끔하게 잘해요. 그럼 아빠가 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천부적으로 정해진 성별 역할에 기초하여 모든 것이 정해졌다고 보면은 지금 사회에서는 안 맞는데 가족 위기론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사회 구조를 더욱더 원활하게 유지하는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중심적 가족 가치와 이상적 부부 관계는요 앞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가족 구조에 기반한 정서적 유대와 상호 의존성에 의한 가족 안정성. 다시 말하면은 뭐예요? 남자는 남자 할 일 하고 여자는 여자 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부부 이상적 부부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 미혼모 정도 되겠죠? 동거부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쩌면 사실론에 의한 동거부부죠. 그 동성애 부부 사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아직 우리나라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동성애 부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허용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직 좀 논란의 거지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가족 형태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병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가족 위기론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가족 위기론 입장은 시대에 좀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동거부부와 동성애 부부 정도는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거부부 같은 경우도 이 자녀가 뜻하지 않게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자녀를 유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동거부부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방임해서 자녀가 또 어찌 보면 어린 나이에 죽게 되는 경우, 또는 좀 안타깝지만 이 자녀를 그냥 방임해서 죽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살인하게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 그게 일반 가정보다 이 동거부부 가정에서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동성애 부부 같은 경우도 조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여성 가장 가구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부담 증가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좀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요? 여성 가장 가구를 해서 무조건 빈곤하다. 지금 시대에 물론 지금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이 경제력이 사실 조금 떨어지는 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가족 위기론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여성 가장 가구에 빈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자보다 돈을 적게 벌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가 도와줘야 되니까 국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의미가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파슨스는 남성의 도구적 역할, 여성의 정서적 역할은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남자는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일단은 가족 위기론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는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위기론 입장에서 대안은 뭘로 보냐면은 여성의 권한을 제한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깥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여성은 쉽게 말해서
담을 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집안 안에서 자녀 잘 키우고 남편 잘 뭐예요? 떠받들고 그냥 현모양처가 되라 이 말입니다. 요즘 현모양처 말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여성의 가장 이상적인 여성성이 뭐다? 현모양처. 근데 요즘 시대에 그 말 쓰면 큰일 나죠 이제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성의 권한을 남성보다 무조건 높여가지고 여성의 권한을 더 높이자 이런 말도 안 해요.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공평하게 대하자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가족 위기론 입장에서는 대안을 뭘로 보냐면은 뭐다? 여성의 권한을 제한하고 그렇게 성별 역할을 지수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성의 부인과 어머니 역할을 강화를 해서 결국 뭐 여성에게 교육을 금지하고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뭐 이게 좀 우리나라 옛날에 초창기 전통사회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기 산업사회에서 가족 위기론처럼 옛날로 돌아가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 펼쳐진 여러 가지 가족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뭐 더 나은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가 25분 이렇게 3번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수업이 이 75분 수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75분 수업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올리는데 어떻게 지금 35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한 그러니까 40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영상을 3개 올리는 것보다 지금 그렇게 수업 시간을 우리가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우리가 27분 정도 돼 가니까 제가 이 수업을 1, 2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영상이 3개가 아니라 지금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가족 진보론 내용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지금 가족 진보론 내용까지 하고 그러면 한 35분 40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40분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뒤에 제가 다시 이제 그 추가 내용을 더 올려서 수업 시간을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가족 진보론입니다. 자, 가족 진보론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가족 이제 위기론과는 조금 이제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진보론은 자 밑에 보세요. 가족의 변화를 뭘로 보는 거예요? 위기보다는 후기 산업 사회가 되고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가족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바로 뭐다? 가족 위기론, 가족 진보론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수용하자는 거죠. 수용해서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혼주의자도 인정하고 그리고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또 뭐랄까요 이 한부모 가족도 우리 사회에서 뭐 예전에도 있었죠. 한부모 가족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다거나 또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다거나 그런 한부모 가족도 예전에도 있었지만 근데 최근에는요 이게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왜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혼모 미혼부 가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하고 다르게 이 이혼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 한부모 가족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혼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순 성격 차이 때문에 무조건 그냥 이혼한다. 이거는 저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심리 상담, 부모, 뭐 가족 솔루션의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거치고 그렇게 뭐예요? 어찌 보면은 다시 예전에 사랑하는 부부 관계로 더 이제 이렇게 회복하려고 노력하다가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가정을 다시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조금 성격 안 맞다고 무조건 이혼해 버리고 뭐 이런 건 조금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의 외도 또는 이 어찌 보면은 뭐랄까요 조금 발생해서는 안 되는 뭐 배우자에 대한 뭐 무차별적인 폭력 뭐 이런 걸로 인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여성들처럼 무조건 참고 살아야 되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혼 문제에서도 우리가 좀 이제 뒷부분 가면 나오지만 다양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가족 진보론은요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서
현대가족은 전통적 가족의 위계를 거부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형성시키고자 하며 가족 구조는 변화하고 다양화되어 간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가족 진보론입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서요. 자, 이제 첫 번째 한번 보세요. 가족 변화의 원인과 이상적 관계. 자, 그럼 가족 진보론 입장에서는 가족 변화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의 특징인 성불평등과 성기능 수행의 의무에서 기록 뭐예요? 부부간 평등과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개인적인 권리 존중을 위해서 가족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뭐냐면은 가족 위기론보다는 가족 진보론이 현대 후기 산업사에서는 훨씬 더 우리 사회에 맞는 패러다임일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자, 그렇게 일단 보시고요. 그래서 비전형적인 가족 뭐 이혼할 수 있죠. 하지만 무조건적인 이혼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동거 부부나 동성애 부부 얘는 조금 일단은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이런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라 자율성과 평등성에 대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다? 그렇죠. 이 가족 진보론 입장에서 이 말하는 그런 이제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가족 진보론이 그렇다고 무조건 맞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거 부부와 동성애 부부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 파장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질서도 우리가 많이 지금 파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질서가 깨지는 경우도 많이 파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찌 보면은 근본적인 도리나 윤리적 문제도 많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동성애 부부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우리에게 또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좀 야기시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이 에이즈 병,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병인데 그 외에도 동성애 부부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성병은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가족 진보론 입장에서 말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무조건 맞다라고만 우리가 단정 지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 위기론 입장에서 무조건 그렇게 양갈래로 뭐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것도 우리가 아니지만 좀 우리가 그래서 이 가족 위기론과 가족 진보론의 그러한 이제 장단점을 잘 이렇게 고려해서 접목하는 것이 조금 필요한 과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보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남성 가장의 수입만으로는 가족을 변할 수 없는 경제 구조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적인 부분은 n분의 1을 하는 게 지금 시대적인 상황으로 자리 잡았다고요. 하지만 가사일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n분의 1을 안 하려 한다고요. 지금요. 좀 도둑놈 신보죠. 그쵸? 자, 어쨌든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이성적인 가족에 대한 집착은 신념으로 존재했을 뿐 다양한 방식 문제와 이를 해결할 가는 연속성이 있다고. 즉 뭐예요? 아직 풀에도 수치가 많다 이런 맥락이죠. 자, 그래서 지금 가족 진보론 입장에서는요. 중심적 가족 가치와 이상적 부부 관계 이거를 뭘로 보냐면은 개인의 만족과 자기 발전, 자율과 독립성의 강조. 즉 뭐예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개인의 만족, 자기 발전 중요하죠. 한데 이것이 개인의 만족과 자기 발전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찬반 논란이 많긴 한데 우리나라가 뭐예요? 간통죄가 폐지되었잖아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간통죄가 뭔지는 아시죠? 어차피 승인이니까. 간통죄는 말 그대로 부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직 결혼 중에 있는 부부가 부부 중 한 명이 남편이든 부인이든 한 명이 말 그대로 외도를 한 거잖아요. 다른 타인에게 쉽게 말하면은 마음을 준 거잖아요. 뭐 마음을 줬다니까 너무 이 부드러운 표현인가요? 뭐 여러분 성인이니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거야 아마.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물건을 서로 사고 팔 수 있죠. 하지만 성을 상품화시켜서 매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성매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성매매는 엄중하게 우리나라는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거는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부부관계에 한해서만 우리나라가 이 합법하지. 근데 요즘 워낙 이런 말하면 또 꼰대 소리를 하니까. 그런데 틀린 건 틀린 거 맞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간통죄는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는 한 배우자가 다른 타인과의 이 성관계를 이루면서 그렇게 어찌 보면은 이제 뭐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 옛날에는 간통죄라고 해가지고 구속이 되었고 법정 구속이 되어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지금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통죄가 폐지되었단 말이에요. 폐지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부부관계 서로 지켜야 될 도리보다는 개인의 성적 욕구를 더 크게 본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뭘 했냐면은 간통죄를 폐지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전 개인적으로 개인의 성적인 욕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녀도 있고 그 부부관계를 이루게 됨으로써 같이 맺어진 형제, 자매, 친척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다 깨지더라도 뭐만 개인의 성적 욕구를 더 크게 봤다고요. 그러면서 법원에서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친인척 관계의 모든 문제보다도 개인의 성적 욕구가 더 소중하다고 봤기 때문에 간통죄를 폐지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요즘 간통죄는요, 그 민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로 크게 문제되지도 않는 걸로 바뀌었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족 진보론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적합하게 어울리는 문제이지만 너무 개인의 만족과 너무 개인에 대한 자율성을 다 보장해 주는 것도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하나의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혼율 증가와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고, 성별 본업에 기초한 남성 중심적인 관계가 아니라 남녀 평등한 동업적 관계를 강조하는 거, 가족 진보론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우리 시대에 잘 맞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마지막 보시면 한부모 또는 뭐 독신가족 뭐 기타 등등을 새로운 가족에 대한 형태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이 가족 진보론 입장에서 말하는 가족 가치와 이상적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안은 뭐냐면은 가족의 변화는 지금 현재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당연하다 보는 거고, 아까 전에 여기 있어요. 가족 진보론 가족 위기론에서는요, 대안은 이걸로 봤죠.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을 통하여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 부분을 이제 채워줘야 한다는 거. 이 사회복지로. 그것이 가족 진보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면서요, 가족 진보론의 입장과 그리고 가족 위기론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맞다 틀렸다 이렇게 개입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맥락이 더 어울리는지, 그리고 뭐만 가족 진보론만 맞다 이렇게 결정해버리면요, 흑백론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위기론에서 말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사회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가족 진보론이 다 좋아 보이지만 우리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쟁점을 잘 융합시켜서 우리 사회에 적합하게 적용하는 것, 이것도 또한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가족 위기론과 가족 진보론은 이 표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가족 변화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 한 표로 다 요약이 되죠. 그래서 가족 위기론과 가족 진보론 입장에서 말하는 가족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상적 가족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의 가치, 또 이상적인 부부관계, 새로운 가족 유형 또는 뭐 대안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의 내용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은 충분히 더 쉽게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10월 2일 수업 내용에 대한 1차 내용이고요. 자, 1차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2차로 이렇게 파일이 2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분짜리 3개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에게 40분짜리 하나랑, 40분 좀 넘어가겠죠? 뒤에 이제 부분까지 다 합치면요. 40분, 결국에는 이제 40분, 한 30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수업량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수업 내용을 이제 청취하시고 그렇게 이제 다음 이제 물론 10월 9일도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니까 그렇게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제2장,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가족의 형태, 가족의 쟁점 이런 걸 살펴봤고요.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다문화 가족과 이 가족의 복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다문화 가족과 가족 복지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개념은 또한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현재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수업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제 수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 1차 수업 내용은 잘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수업 시간에서 다문화 가족과 가족 복지에서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다문화 가족의 형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뭐 그걸 보기 전에 먼저 또 이 다문화 가족의 개념에서 또 형성 배경에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대해서 물론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그 내용도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문화 가족이라 하면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 외국인 고용 노동자들 또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다 같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좀 폭넓은 의미에서 살펴보시면은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일단 우선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 영상 시간은 제가 한 몇 분 더 나오니까 계속 플레이 시켜놓고 다음 수업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